자, 오세영이지 여기서부터는. 화자는 거기 보면은 표면에 나와. 표면에 안 나오는데 너가 나오지, 너. 근데 사실 너가 지금 부재한 대상이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뭐 메시지전자의 느낌인가? 애매하지. 분명히 이제 청자는 너라고 나오지만 이게 부재한 대상이면 결국엔 뭐야?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화자도 표면에 나타나지는 않지지. 그러면 어때? 이미지나 상황명사 이미지가 되겠지.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 대상은 너지. 근데 거기 보자. 너를 꿈꾸었대. 지금 있는 게 아니지. 문득 인기척이 잠이 깨었다. 문턱에 대고 귀를 여드를 때 거기 아무도 없었는데 베개에 고쳐 누우면 지척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너의 뭐를 듣는 거야? 소리를 듣는 거지. 실제로 너는 이제 부재한 대상인데 너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 너에 대한 뭐가 나타나는 거야? 사실은 정서는 그리움이지. 주제의식은 뭐겠어? 너에 대한 그리움이지. 그리움은 이제 소리로 표현한 거지. 나뭇가지 스치는 소매깃 소리. 아, 내가 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왔겠어? 아니지.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영탄적으로. 산 넘고 물 건너 누런 해 지지 않는 서역 땅에서. 자, 서역 땅이라고 하면은 뭐야? 이 너는 누구겠어, 사실? 죽은이지. 죽은 사람일 거야. 서역하면 보통 죽음의 땅이니까. 나지기 신발의 글도와 다정하게 부르는 너의 목소리. 오냐오냐. 그래서 이제 그 네가 부지한 데도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죽은 사람이니까. 안쓰러운 마음은 만리길인데 헌망이 문을 열고 뛰쳐나가면 하얀 커피 내리는 사람들 소리. 이거는 뭐야? 그리움과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는 거야? 상실감. 너를 그리워했는데 실제 나가보면 아무도 없는 거지. 그래서 뱃잎 끝에 방울지는 공빛 소리.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거를 읽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지금 그러고 나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지.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모순의 83페이지. 자, 모순의 흙이 모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모순은 뭐야? 창과 방패지.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것, 서로 이제 앞뒤 이론이 안 맞는 것, 이런 것들 이제 모순이라고 그러는데, 보자. 화자는 표면에 나오지는 않지. 청자도 표면에 나오지는 않아. 이미 상황을 설명시지. 화자 표면에 안 나와, 청자 표면에 안 나와. 바라보는 대상은 흙인데 이 흙이 뭐가 되는 거야? 흙이 그릇이 됐다가 그릇이 다시 깨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 자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모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앞뒤가 안 맞는다. 자,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빚어진 그릇. 이게 뭐냐면은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과 똑같은 것이. 결국에 모든 사람의 인생의 완성은 뭐야? 죽음이야. 끝나야지 그 인생이 완성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죽기 위해 살기 위해 살잖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죽기 위해 사는 거지. 죽음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한 인생, 존재에 대해서 그거를 사람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사람으로 표현하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뭘로 표현한 거야? 그릇으로 표현한 거야. 그릇은 어때? 흙으로 만들지, 도자기를 빚지. 근데 결국엔 나중에 어때? 깨지는 거잖아. 그럼 깨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가? 우리 산에 올라갈 때 등산을 할 때 어차피 산에서 내려오잖아. 그러면 내려오기 위해 올라가는 건가? 이제 존재의 완성이라는 건 결국엔 뭐야? 우리가 등산의 완성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등산이라는 건 결국엔 어때? 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정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야? 깨달음인 거지. 그릇을 보면서 뭐의 깨달음을 얻는 거야? 인생이란, 삶의 완성이란 결국엔 어때? 죽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릇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지. 자, 흙이 되기 위해 흙으로 빚어진, 즉 깨지기 위해 빚어진 그릇, 언젠가 덕지는 깨진다. 생애의 영광을 잔치하는 순간에 바싹 깨지는 그릇, 그러니까 절정에서 깨진다는 거지. 모든 인간은 한 번은 죽는다. 죽는다는 게 곧 완성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물로 반죽되고 불에 그슬려서 뭐야? 이제 삶의 시련을 통해 성숙하고 비로소 살아있다는 건 뭐야? 그 인생이 만들어진 거지. 그릇이 되고 누구나 인간도 한 번쯤 무대적 불에 탄다. 그래서 어때? 삶은 항상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성숙해진다는 거지. 하나의 접시가 되리라. 이거 뭐야? 완성된 어떤 삶을 살아가리라. 그리고 그 완성은 어떻게 되고 깨어져서 완성되는 저 절대 파멸이 있다면 결국엔 그래서 어때? 흙이 되기 위해서 흙으로 빚어진 모순의 그릇. 인생이 어때?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순의 인생이라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풀어지는 거죠. 21페이지. 사이버 공간. 이거 그냥 한 번 더 읽어봐. 이게 사실 요즘은 옛날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이버 공간인 거지. 요즘은 뭐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잖아. 근데 이제 그 당시 처음 사이버 공간에 접한 사람들의 충격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마지막으로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주소에 입력기는 키면 모니터에 떠오르는 또 하나의 공간. 요즘이야 뭐 패스워드 입력할 것도 없잖아. 그냥 키면 핸드폰으로도 접속하고 할 수 있는데 그 공간에도 비는 오는 빛 속에 넣는 자꾸 멀리 달아나는데 이거는 뭐야? 인간관계 형성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관계 형성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어. 요즘이야 사이버 세계에서의 인간관계가 이제 실제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세상이 됐지. 가냘픈 코드를 붙들고 덧없이 서핑을 반복한다. 웹서핑을 반복하는 거를 이제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지. 세상은 거대한 월드와이드웹 뭐야? WWW에 이게 뭐야? 월드와이드웹의 약자인 거죠. 그래서 월드와이드웹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서로 보이지 않는 올가미를 씌우며 인연을 확인한다. 오늘 검색 목록은 사랑 자꾸만 살아나는 사랑 아닌 너의 절차 윈도우를 열어보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너의 인사이버 공간.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운 거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보면 되게 좀 유치하지. 왜? 이 당시에 우리가 시가 유치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시 자체를 못 썼거나 하나는 시 자체의 내용이 유치하거나. 근데 유치하다는 건 뭐야? 아직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르지 못한 거잖아. 근데 당시에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런 인식만 가지고도 되게 높은 경기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보다 더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유치하게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 사랑에 대한 시를 썼는데 그 사람보다 사랑에 대해서 더 익숙하고 잘 알고 있으면 그 시가 유치해 보이겠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당시에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쓴 거지. 근데 지금 보면 그때 유치하게 이게 뭔 소리야. 그렇게 쓴 거지. 다음으로 가보자. 92페이지. 열매. 자, 열매는 이것도 이제 약간 어떤 인식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 오순의 흙과 좀 비슷한데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거는 뭐를 떠올리는 거야? 열매는 둥글지. 뭐가 나지 않았어. 뭐가 나지 않았다는 건 어떤 거야? 이제 자기 희생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암시한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열매가 둥글게 생긴 이유는 열매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둥글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어때?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하려면은 사람은 둥글어야 된다. 둥글다는 건 뭐야? 모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 보면 화자 표면에 나와. 안 나오네. 그대는 나오네. 우리 시기전달의 느낌이 나지. 화자는 표면에 안 나오는데 성자는 그대는 아는가 하면서 그대가 나오지. 그러면은 메시지 전달 비주이고 의문문으로 던진 인간도 뭐야? 말의 원은 어떻지? 바라보는 대상은 열매인데 이 열매는 어때? 둥글다라는 거는 자기 희생적이라는 거고 사실은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야?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열매를 통해 깨닫는
정서는 깨달음이고 주제의식은 열매를 통해 깨닫는 자기 생각 사람을 나타내는 거지. 세상의 열매들은 왜 모두 둥글어야 하는가? 가시나무도 향기로운 그 탱자나무, 탱자 열매만은 들고 있다. 땅으로 파고드는 풀이나 가지는 날카롭고 뾰족하지. 하지만 열매는 어때? 생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희생적인 열매는 모관하지 않고 둥글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사실 둥글지 않은 열매들도 있잖아. 하지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건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덥석한 입 무럭 깨무는 탐스러운 한 알에 있는 것 먹는 자의 이빨을 제리하지만 먹히는 는 자기 희생적인 열매는 부드럽다. 그대는 아는가 앞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지.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 즉 뭔가 생명을 생성하거나 하려면 자기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 스스로 먹힐 줄 안다, 입고 둥글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뾰족하면 먹히지 못하잖아. 우리 보거 같은 경우 봐봐. 가시복 같은 경우에는 가시가 있어서 못 먹지 그런 느낌인 거지. 모관하지 않는 즉 모관하지 않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깨달음을 얘기할 수 있는 시야. 뒤로 가보자. 자 98페이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장환이 오장환은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시절까지 그저까지의 시인이야. 그래가지고 일제강점기 고향 상실에 대해서 이제 나타낸 시가 고향 앞에서야. 고향이 있는데 고향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면서 왠지 모르겠어. 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고향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시에 보인 거야. 그래서 화자는 고향 앞에 온 이지. 근데 고향에 들어가진 못하고 있으면서 거기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고향에 대해서 모르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지. 화자는 고향 앞에 온 이. 성장을 거기 보면 장군들이여 라고 이제 묻고 있거든. 그러면은 이제 그 메시지 전달 위주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메시지 전달 한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말을 거는 어플을 하고 있는 거지. 일단은 표면에 나온 건 아닌 거. 자, 바라보는 대상은 이제 고향이지. 정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주제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 보면은 흙이 풀리는 냄새, 후각적 이미지지. 몸이 왔어. 강바람은 산짐승 우는 소리를 불러. 의인하시듯이 삼신승 우는 소리를 부른다. 다 녹지 않은 얼음장에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울멍울멍은 이제 화자의 정서가 투영됐다라고 보기도 해. 울멍울멍은 뭔가 울음이 터진 듯한 느낌이 있다. 음성강경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가급적으로 표현하지. 진종이 나룻가에 서성거리다가 행인의 손을 들면 따뜻하니라. 왜 고향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행인의 손을 들면 따뜻하다. 초각적 이미지를 통해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난다.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 꿈을 이야기하니 양귀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지운다. 동병상련의 정서를 주인집 늙은이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주인집 늙은이, 주막 늙은이도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고 나도 고향 앞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간간히 잔나비 우는 산기슭. 이거 되게 중국식 표현이거든. 잔나비는 원숭이인데 사실 원숭이가 어딨어 우리나라에. 이거 중국시에서는 나오는 표현을 그냥 갖다 쓴 거지. 한국적 표현. 쓸쓸한 느낌이야. 아직도 무덤 속엔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람이 휩쓸어간다. 왜 설레? 이제 고향에 가까이 왔으니까 고향을 보고 싶었지. 예제로 여기저기로 떠도는 장군들이 어떤 곡을 부르지. 상고 장사하면서 오가는 길에 혹여 보셨나니까 전나무 거진 마을 누룩 집집마다 누룩을 뒤지는 소리 누룩을 뜨는 내음새 청각과 호각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림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림을 나타낸 신대사
인재강점기시니까 그렇게 문학적이진 않지. 내용 자체가 되게 간접적이고 뒤로 가보자. 어, 112페이지 성탄제. 자, 이거는 당시 그 일제강점기 당시에 식민지 국가들이 수탈당하는 모습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한 비판에 담아가지고 사냥꾼을 제국주의 국가에 부대고 사냥당하는 생물들 이제 그 동물들을 어떤 식민지 국가에 부대어가지고 표현한 그런 작품이야. 자,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면. 자, 일단은 화자는 표면에 나오니? 안 나오는 거 같지? 청자도 표면에 안 나오고 이미지 상황별 자기주시니 표면에 안 나와. 청자 표면에 안 나와. 이미지 상황별 자기주시. 근데 거기 제목에 나오는 성탄제, 김종길의 성탄제도 있고 성탄제라는 내용이 되게 많지. 성탄제는 무슨 뜻이야? 크리스마스는 뜻이야. 성스러운 한 해를 축하하는 제사,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자, 성탄제 내용에서 크리스마스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 사실? 자기 희생을 통한 인류 구원의 이미지가 있어. 예수라는 인물이 태어나는 예수의 탄생을 그리는 거잖아. 예수는 뭐야? 속죄양 모티프가 있지. 속죄양 희생양 예수라고 하잖아. 자기 희생을 통해 인류 구원을 위한.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어때? 식민지 어떤 국가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거라고 봐. 그래서 생명력 회복에 대한 소망 뭐 이렇게 주제의식은 나와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고 이면적으로는 뭔가 이제 부정적 현실에 대한 복을 소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 그래서 보면 산미까지 내려오는 어두운 몰이꾼의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고 사냥꾼들이 몰이하는 쪼기는 사슴이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핍박을 상처 입었지. 사슴은 이제 상처 입은 사슴인데 어미 사슴이야. 이 어미한테서 자기 희생을 나타내고 이 희생을 통해 가지고 새끼 사슴의 어떤 생명력에 대해서 자기 희생을 통한 생명력 소망을 나타낸 시라고 봐. 그리고 어미 사슴을 사냥하고자 하는 사냥꾼은 어떤 폭력적인 제국주의, 근데 제국주의는 여기 나오지 않으니까 폭력적인 어떤 그리고 억압적인 현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인 거지. 실제 뭐 무슨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시대 현실상 일제강점기, 모란 식민 현실 뭐 이런 걸 나타낸 거라고 봐. 골짜기와 비탈에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에 밤 이슬기 횃불은 꺼지지 않고 무 짐승들의 등지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서 잠자는 호수와 한양길. 나이 어린 타성을 보았지. 오늘도 몰입꾼이 되고 오늘 표범과 늑대. 표범과 늑대는 되게 강력하지만 얘네들도 사냥꾼에 의해서 다 잡힌다는 거지. 그래서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하였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는 어두운 골짜기 밤에도 잠들 줄 모르는 샘과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는 하얀 꽃피는 약속. 이거는 이제 어미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이지. 하지만 어때? 지금 걸고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아슬한, 참으로 아슬하고서 쇠복 소리가 울리고 가까이까지 쫓아온 거지. 주군이는 주군이로 하여금 죽은이로 죽이라. 이건 뭐야? 살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거지. 새끼는 살고 어미는 희생,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독점에 맑은 이슬이 내리고 이제 새끼는 이제 도망가고 어미는 죽는 거지.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새끼 사슴을 통해가지고 정서는 생명력 회복을 소망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 주제의식이 뭔지는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인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써놓으면 사실 우리는 그냥 그거를 교과서적인 해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실제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몰라. 그 자타가 아닌 이상. 그리고 그걸 알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해석으로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데 주안이 돼 있는 거야. 실제로 내가 시를 공부하거나 시를 쓰거나 시를 배우려고 하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식으로 하면 안 돼. 우리는 이거는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배우는 거지. 그래서 주제의식은 뭐라고 보는 거야? 시대 현실을
막 해가지고 생명력 이 생명력 회복은 무엇이 되었는지 보면 암울한 시대였는지 꼭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것만 보여줍니다. 됐니? 자, 제고 가보세요. 자, 122페이지 종가는 이제 피폐해진 종가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모습을 빗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폐쇄적이고 어둡고 유교적인 어떤 그 종갓집의 모습을 통해서 당대의 암울한 현실과 국가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히 한번 읽어볼게 봐봐.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 안에는 검은 기와집의 종가라는 거는 뭐야? 이제 장손집인 거지. 실제로 대대로 이어내려오는 제사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집안 살고 있었다. 촘촘한 울타리 속에 거미알 터지듯 터져나가는 이 집의 자손들, 그만큼 많은 자손들이 있는 권위 있는 종갓집이지.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랫동안 이 집의 광명을 지켜주는 신주는 뭐야? 이제 종갓집의 상징인 거지. 제사 지내는 조상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리어지지는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바뀌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사상에 날름 온다는 신주는 조상의 이름을 새겨놓은 제사 지내는 큰 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은 오조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자, 며느리, 칠촌, 팔촌 모두 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얼리어 닝닝거리고 시집갔다 쫓겨온 작은 딸, 과부가 되어온 큰 고모, 손가락을 빨고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오빠 여러 친척들이 한참 쩡쩡 울리던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님도 남편도 동네도 곧잘 잡아들여. 이거는 뭐야? 뒷밥을 먹고 저기 뭐야? 옛날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 고사나 제사를 지낸 후에 이제 밥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들도 잡아들여가지고 마음대로 권위대로 이제 어떻게 사적으로 배도 때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권위가 있었던 시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잡아들인다, 모말골림도 시키고 주리대도 앵기고 주리도 틀었다는 거지. 관아에서 할 짓을 집에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도 종가 뒤쪽에는 종복사 나무 밑에 백을과 반들반들한 달걀 귀신이 융융거린다. 뭐 사람을 억울하게 죽여가지고 그렇게 된 거겠지. 그렇게 이제 죽이기도 했다라는 마을의 전설이 있고,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 안 해도 지내왔고 대대손손 아무런 재주를 물려받지 못해도 종갓집 명관이면 근시안경을 쓰고 눈을 찔찔거리며 먹을 공리를 한다고 자기들에게 꼴이 되고 돈 빌려주고 이자놀이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야? 유교적 공건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 종갓집의 권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시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 정도 생각하면 되고 특별한 건 없어. 황혼 128페이지. 자, 황혼은 일제강점기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현실 인식 같은 것들을 나타낸 거야. 이것도 특별한 내용은 없거든. 그냥 한번 좀 읽어보면 돼. 종가랑 비슷해 봐봐. 그냥 오자만이 시를 잘 쓰진 않는데 그냥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을 잘 드러내서 교과서에 실리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특별할 건 없어. 그냥 일제강점기 상황을 그냥 보여주는 거야. 봐봐. 직업 속에서에는 실업자들이 일터와 같이 출근하였다. 일터와 같이 출근했다는 거는 계속 출근하는 거지, 매일같이. 그러니까 직업이 없다라는 거 많은 사람. 아무 일도 안 하면 일할 때보다 야위어진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일할 때보다 야위어진다는 거는 좀 이상하지만 사실 뭐야? 먹고 살지 못한다라는 거, 돈이 없어가지고 야위어진다. 검푸른 화보는 언덕 아래로 깔리어오고 가로수와 절망과 같은 나의 긴 그림자는 군집에 대하여 그 무리에 대하여 짓밟히고 나의 그림자가 무리들에게 짓밟힌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지. 실업자들이 많다. 바보와 같이 거머쥐는 하늘을 보며 나는 나의 키보다 얕은 가로수에 기대어 섰다. 나보다 얕은 가로수에 기대어 섰다는 건 의지할 곳이 없는 암울한 현실을 나타내는 거지.
의지할 만한 데가 없다는 거, 의지하지 않느냐 되는 거에 의지하고 있는지. 병든 나에게도 고향은 있는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지. 이제 직업도 못 찾고 도시에서 이제 헤매고 있으니까 근육이 풀릴 때 향수는 실마리처럼 흘러나온다. 나는 젊음의 자랑과 희망을 나의 무거운 절망의 그림자와 함께 무사람의 웃음과 발길의 체이를 밟히며 스며오는 황금에 맡겨버린다. 그러니까 나의 젊음이란 유일한 자랑은 어때 절망적 상황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거지. 129페이지 보면 제 집을 향하는 많은 군중들이 시끄러이 떠들면 부산이 어둠 속으로 흩어져 버리고 이제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은 또 이제 저녁에 오면 흩어지겠지. 나는 공복 빈배에 가는 눈에서 희미한 로등을 본다. 가로등을 보는 거지. 띄엄띄엄 서 있는 포장도로 위에 입새 없는 가로수로 나와 같이 공부하거나 입새 없는 가로수는 뭐야? 나와 독립하는 대상이고. 그러니까 시를 잘 쓴다기보다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쭉 써는 거지. 자기 노동자로서의 일상을. 고향이여 라고 부르는 고향에 대한 그림도 나타내죠. 황혼의 저자에서 나는 아리따운 너의 기억을 찾아 나의 마음을 전서로 비둘기와 같이 날려보낸다. 정든 고삿은 마을 사이에 있는 이제 골목이지. 썩은 울타리 늙은 아베의 하얀 상토에는 몇 나절의 때묻은 회상이 맺혀있는가 계속 그게 떠오르는 거지. 무거진 소나무 숲 속에 곱게 보이는 고향이여 병든 학이었다. 너는 날마다 야유하는. 그래서 이제 고향에 떠나온 거지. 뭐야? 일제강점기 때 농촌은 점점 이제 수탈로 이제 피폐해지니까 그걸 나타내는 거야. 어디를 가도 사람보다 일자라는 기계는 나란히 들어가고 나는 병든 사나이. 이제 기계 때문에 직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야인손을 들어 오랫동안 사태와 무기력을 극진히 어루만졌다. 지금까지 이제 무기력하게 살아온 삶을 보고 어두운 황혼 속에서 아무도 보는 일 없이 보이지 않는 황혼 속에서 나는 힘없는 분노와 절망을 묻어버려. 분노와 절망은 뭐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정서가 나타나는 거지. 주제의식이 그거지. 분노와 절망이지. 그래서 사실 이런 시들은 잘 썼다고 하기 힘든 게 주제의식을 그대로 드러내잖아. 시가 아니지. 이건 그냥 일기장이지. 자기 일기장에 써야 되는 내용을 이렇게 써놨는데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이런 시들도 어때? 그냥 시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야. 자, 다음으로 가보자. 130페이지. 이번에 이제 좀 현대시인으로 가보자. 이완지. 자, 이것도 뭐 특별한 그런 거 없고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볼게. 봐봐. 이마을도 비었습니다. 북도에서 지방도를 접어들어도 호젓하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뜻이야? 이마을 차 타고서 지나가다 보니까 마을이 또 비어있는 거지. 왜 그래? 이제 시골 마을들이 많이 비어있잖아, 요새는. 전부 도시로 가버려서. 그래서 북도에서 지방도를 접어들다 보니까 마을이 비어있는 게 많은데, 그렇지만 어때? 호젓하진 않았다는 건 너무 이제 어때? 외롭고 두려운, 이게 사람이 없어서 그러진 않았다는 거지. 폐교된 붕교를 지나도 빈마을이 띄엄띄엄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폐교된 붕교도 보이고 이제 시골 마을들이 다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빨래 널린 어느 집이 생각보다 반가웠습니다. 내가 태어난 집보다 반가웠대. 왜? 사람의 흔적이잖아. 그러니까 마을이 비어있는데 빨래를 보니까 어때? 사람의 흔적, 아 여기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구나 하면서 반가운 거예요. 사람의 흔적을 보니까. 빨래에 줄 타던 옷가지들이 담 너머로 윙크했습니다. 의인화시켰지. 그래서 친근감이 나타나. 초겨울 다 저녁 때에도 초봄처럼 따뜻했습니다. 그 사람의 흔적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진 거지. 보다꽃다운 빨래를 뭘로 표현해서 그래서 꽃이라고 표현한 거지. 인간의 흔적을 꽃이라고 표현한 거야. 꽃보다 향기로운 사람 냄새가 풍겼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도 들린 것 같다라는 거지. 사람 사는 느낌. 온 마을이 꽃밭이었습니다. 왜? 빨래가 널려있어. 골목길에 설빛 빨래 입은 사람들이 더 없고, 빨래 입은 사람은 옷 입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걸 빨래 입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야. 사람보다 이 막힌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 대한 반가움을 나타낸 거지. 지나와도 못 보게는 자꾸 뒤로 돌아서 차 타고 가면서 이제 지나가면 나를 살펴보게 되었다라는 거지. 어렵지 않은 135페이지. 이거랑 소설이죠. 응? 이거랑 소설이죠. 하다가 불면 소설이죠. 하다가 불면 소설이죠. 아, 나는 뭔 얘기인가 했어. 자, 135페이지. 상처가 또 봅시다. 화자는 거기 보면은 뭐를 말하고 있어? 매발을 말하고 있지. 표면에 뭐야? 표면에 나오진 않아. 외화는
매화나무를 바라보고 성냥 따로 없고 이미지 상황명까지 있는데 제목만 봐도 사실은 주제의식 드러나지 않고 상처가 꽃이래요. 상처는 뭐야? 고난과 시련, 후 성숙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바라보는 대상은 매화나무인데 매화나무가 두 종류가 있지. 거기 보면은 어린 매화가 있고 늙은 매화나무가 있어. 어린 매화나무와 늙은 매화나무가 있고 뭐가 더 낫다는 거야? 늙은 게 더 낫다. 왜? 얘는 상처를 가지고 있고 상처는 본보다 시련을 통한 성숙이다. 딱 주제의식 보면 떠오르지. 정서는 예찬이고 그래서 주제는 시련을 통한 성숙하는 시련을 통해 성숙하는 삶에 대한 예찬이지. 이거를 매화나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지. 어린 매화나무는 꽃이 피느라고 한창 있고 400년 고목 매화나무는 꽃이 지느라 한창인데 구경꾼들은 어린 매화나무보다 고목에 더 몰려 섰다라는 거지. 동치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대.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은 거지.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굵은 흙이 패여 구덩이들이 험상궂은데 거무죽죽한 흙도 구멍도 모양도 굵기도 깊이가 빛깔이 따다르다. 새 진물이 번지는지 개미들이 바삐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라고 얘기하죠. 이 늙은 매화나무에 대해서 의연하다는 건 내적으로 확인하고 의젓하다는 긍정적인 의식들이 나타나지. 예찬하고 사분자 중에 으뜸이래 매화가. 그래서 겨울 중에 이제 피는 나무라 그렇지. 꽃구경이 아니라 상처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 훈장으로 보이는가, 상처도 깊은 이들에게 부적으로 보이는가. 그러면 이 매화나무, 늙은 매화나무는 뭐야? 상처 입은 이들과 동일시하는 거지. 마음의 상처건, 몸의 상처건. 100년 못된 사람이 매화의 400년 상처를 헤아리려면은 감탄하고 쓸어보고 로man티기도 하고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습니다. 진동하게 상처의 향기. 상처야말로 보다 꽃이다. 고통이야말로 성숙하는 어떤 과정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춘천은 가을도 봄이기는 좀 말장난스러운 건데 춘천에서 느껴지는 어떤 연상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시야. 그래서 이거 그냥 한번 정리해볼게 봐봐. 겨울에는 불광동이 생각나서 불자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게 불이 그 불은 아니지 사실은. 그리고 냉천동이 여름에 이제 생각나듯 무릉도원은 도화동에 있을 것 같고 문경은 이제 사실은 그 문경은 아니지만 들 문에다 경사경으로 해석해서 기쁜 소식이 기다리는 듯하고 추풍령은 가을바람이 이제 그 부는 고개일 것만 같은데 춘천은 봄춘에다가 내천자니까 어때 봄이 있을 것 같다는 거지. 까닭도 연고도 없이 가고 싶었지. 얼음 뿌리는 냇가에 새파란 우미나리 발도도 많은 봄 경치가 있을 것 같다는 거야. 녹담한 눈 응달 발치에 두고 마른 넋에 깨벗은 나뭇가지 사이사이로 피고 있는 진달래꽃에 닮은 누군가 있을 거라. 왜 느닷없이 불쑥불쑥 춘천에 가고 싶었지. 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 가서 아무 할 일도 없지만 그냥 춘천 가서 봄을 이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지. 기대는 몽롱한 안개꽃이 언제나 춘천 춘천이면서도 정말 가본 적 없대. 가본 적 없으니까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가면은 레고랜드 있고 닭갈비 먹고 감자탕 먹고 보통 그러지. 춘천 가면. 우리 동생이 춘천에 있거든. 그래가지고 가면은 이제 레고랜드 갔다가 닭갈비 먹고. 자, 그래가지고 정말 가본 적은 없지. 엄두간만이 두렵지 겁나기도 하지. 봄은 산 너머 남촌이 아닌 춘천에서 오지. 여름날 산마루에 소낙비는 이슬비로 바뀌고 봄비로 바뀌고 여름도 봄으로 바뀐다는 거지. 여름날 소낙비가 이슬비, 봄비로 바뀌고 단풍든 산원이도 봄으로 바뀐다는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쌓이는 낙엽 밑에 봄나무의 꽃다지 노란 웃음이 쌓인대. 그래서 어때? 다 봄으로 바뀐다는 거. 춘천에 가면 이미지가. 단풍도 꽃이 되고 단풍은 뭐야? 가을인데 꽃이 되니까 봄이 되고 비도 눈이 되고 비도 눈이라는 건 여기서 그 눈 겨울에 내리는 눈이 아니라 새싹 눈이. 그래서 춘천이니까. 그래서
추천의 이미지를 상상해서 쓴 거야. 가볼 때는. 그래서 자, 뒤로 갈게요. 자, 유한진 키 얘기하는 거 아니겠지? 뭐겠어? 마음의 키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도 좀 간단하니까 간단히 볼게봐. 부끄럽게도 여태껏 나는 자신만의 능력을 올라왔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지. 아직도 가장 아픈 속으로는 언제나 자신을 위해서 서들어오니 지금도 이기적이니 얼마나 더 나이를 먹어야 마음이 자라고 마음의 키가 자라야 마음의 목도 오르게 될까요? 마음의 키가 난쟁이어서 이기적인 삶뿐이 못 사는데 이타적인 삶을 언제쯤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물어보는 거지. 삶이 아파 소문나래도 나 외에는 볼 수 없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분, 삶이 듣고 웃는 때에는 내 웃음소리만 들리는 귀, 이기적인 삶만을 살아온 귀, 내 마음이 난장인 줄 마음의 키가 작다는 건 이기적인 삶만을 살았을 때 미쳐 놀라서 너무 직접적이지 않아? 그냥 딱 보면 보이잖아. 사실 이런 거를 시각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이 141페이지부터 유치원하면 깃발이 생각나지? 깃발이 유치원이시잖아. 유치원 형은 유치진이고 유치진은 이제 희곡작가로 또 유명해. 소나 뭐 이런 것들. 자, 귀고 옛날로 돌아가다. 고향에 돌아와서 느끼는 이제 고는 여기서 이제 고향이겠지. 아, 옛날에 이제 고향. 그래서 옛날 그 어린 시절 지내던 고향으로 돌아가다라는 뜻인데 고향에 돌아왔을 때의 상황을 표현한 시야 이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자는 고향에 돌아오니지. 화면에 나오니 나야 이야. 네. 나 그치 나. 청자 따로 없으니까 보이지. 바라보는 대상은 고향이지. 고향과 부모님. 여기에 대한 정석은 어때? 어떤 고향에 돌아와서 느끼는 어떤 편안한 긍정적인지 그런 걸 줄 때는 고향에 돌아와서 느끼는 편안한 자, 검정사포 모자를 쓰고 똑딱선 이제 발동기로 움직이는 통통통통 엔진 소리 나는 배에서 내리면 우리 고향의 산창가는 길보다도 사람이 많고 사람이 붐비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고향은 양지바른 뒷산에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를 끼고 남쪽으로 트인 하늘은 깃발처럼 다정하고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나지. 고향에 대한 낯설은 신장로는 새로 생긴 길이니까 낯설은 새로 생긴 길 옆으로 들어가니 내가 트던 돌다리가 싶대. 어린 시절에 이제 그 돌다리 깃들 그대로 있고 소리 높여 창가 노래 부르면서 돌아가던 저녁 노을이 사라진 채 남아있고 사라진 채 남아있다는 건 뭐야? 이제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이 사라졌지만 지금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 길을 찾아가면 우리 집은 유씨니까 아버지가 약사인 거지. 행이불원 하시는 행이불어는 행동하시고 말은 적게 하시는 아버님께서 멀어서 돋보기를 쓰시고 나의 저를 마치고 헌책력, 헌달력처럼 애정에 늙으신 어머님 옆에서 나는 끼고 온 신간, 새로 사온 책을 그린 양 보았소 하면서 어때?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림과 그다음에 고향에 대한 정감이 나타나는 시죠. 그 다음에 깃발 152페이지. 이거 되게 유명하지?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넘어가자. 이거는 잘해야 돼. 155페이지 바위. 자, 이것도 그냥 간단히 한번 보자. 어렵지 않아. 그냥 바위 하면 무슨 의미냐? 굳센 의미지. 내가 바위처럼 살다는 그런 시야. 그냥 내용 자체.
내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돼. 아니 주제의식에 나오지 바위가 되고 싶대. 바위는 뭐야? 어떤 바위야? 아예 애련, 슬픔을, 연모를 보여드리지 않아. 희로, 즐거움과 노함도 움직이자. 그러니까 정서를 이제 드러내지 않는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 비정, 정없이 한목, 침묵하는 안으로 채찍이 나를 달려나고 드디어 생명, 나의 삶도 잊어버리고 흐르는 구름, 먼 벼락소리와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둘 쪽으로 깨뜨려도 소리하지 않는 굳건한 바위가 되겠다. 자신의 굳은 의지를 나타내시지. 어렵지 않지. 아, 굳은 의지를 나타냈구나 생각하면 돼. 다음으로 가보자. 159페이지 생명에서 이것도 유명한 시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잠깐 정리하고 가자. 봐봐. 화자는 나지. 성자는 따로 없지. 그렇게. 바라보는 대상은 나지. 자, 나를 바라보면서 뭐 하겠어? 성찰하고 있지. 자신을 치열하게 성찰하려는 의지가 나타나지. 그러면서 생명력을 추구하는 이건데 보자.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회의라는 건 의심하는 거지. 끝없이 이제 지식을 추구하는 거야. 그걸 구하지 못하고 나 또한 삶의 애증, 삶의 어떤 정서들 때문에 그거가 힘들어서 그걸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되겠대. 그러니까 어때? 내가 뭔가 나의 긍정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힘겹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힘들어할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그러니까 의지가 나타나지. 나는 거기 가서 나를 성찰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는 한 번 뜬 백일 해가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일체의 모래 속에서 사멸한 영겁의 허적. 일체의 모래 속에서 모두 사멸해 죽어 없어진 영겁이라는 건 뭐야? 겁이라는 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세월이니까 영원한 세월 속에 허적, 허무와 정막만이 있는 그런 오직 알라의 힘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어떤 죽음과도 같은 어떤 극한의 세계 속에서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에 나눠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대면 하게 됐지. 뭐야, 다 아무것도 없는 주변의 모래 사막에 가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될 거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 공연한 자태, 나의 원래의 어떤 삶의 의지를 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는 어느 모래 언덕에서 해안 없는 백골, 이제 죽어도 소용력, 죽어도 상관이 없다. 백골을 조인다는 건 죽는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뭐야, 자신의 삶의 본질을 찾고 생명력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시라고 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생명력의 본질,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삶의 본질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사막에 가서 그걸 찾고자 하고 노력할 것이고 그걸 못 찾는다면 죽어도 좋다. 죽음까지 각오하는 의지 같은 거를 나타내는 시지. 그래서 생명에서니까 생명을 추구하는, 자신의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165페이지 출생기. 도윤아 165페이지 출생기. 출생기는 뭐야? 자신의 출생에 대한 기록을 적어놓은 거지. 이것도 뭔가 그 시대적인 어떤 암울한 현실을 나타내면 간단히 읽어보자. 검정 소래기 같은 까마귀 울음 소리, 뭔가 불길한 소리지. 불길한 소리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반면 부엉이 괴괴히 울어가지고 남쪽 먼 호구에 백성의 순탄한 마음에도 상서하지 못하던 세대의 어두운 바람이 불어오던 뭐야, 그러니까 남쪽 지역에서 이제 평화롭게 살아야 될 백성들의 마음에도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 같은 융희 인연. 융희는 청나라 이제 청나라가 아니지. 대한제국 시대의 여러분이 융희 2년 그러면은 순종 2년 그래서 1908년이라고 해. 보면
그래도 계절만은 천년을 단체하여 계절만은 천년 동안 계속 바뀌어서 지붕에는 박렁풀이 남풍의 자라 남풍이면 여름이겠지. 푸른 하늘엔 석류꽃 피 뱉듯이 피어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짐짓 어진 이제 좋은 생각만 다듬어 지니셨고 젊은 의원인 아버지 아까 우리 유약국이라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의원이라고 표현했지. 밤마다 사랑에서 정들은 글을 읽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왕고모댁 계산날 밤 열나의 새벽빛 달빛을 밟고 6월이가 이군 제사밥을 먹고서 희미한 등잔불 장지 안에서 법문용예 여기 보면은 뭐야 까다롭고 번거로운 규칙과 예절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로 세상에 떨어져 났으니 무슨 뜻이야? 그날 태어난 거지. 왕고모댁 계산날 밤에 열나의 새벽에 6월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종이나 뭐 머슴이나 이런 그 사람이가 이고 제사밥을 먹고 나서 어머니가 어때? 나를 낳으셨는데 그 나라의 모습이 어때? 부정적인 거지. 사대주의와 법문용리의 나라라는 거야. 거기에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야. 유교적인 어떤 나라에 대한 비판 의식이 나타나는 거지. 신월 같은 이제 초승달 같은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보고 자신의 나라를 보고 슬픈 나라를 보고 스스로 보고 곡성을 지른 것은 아니려나. 무슨 뜻이야? 내가 태어난 이 나라가 정말 별로 안 좋고 거지 같구나 그래서 온 건 아니지만 태어날 때 명이라도 기르라고 할머니는 돌매라고 이름을 지었다. 돌매라는 건 뭐야? 돌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니까 내가 태어날 때 할머니는 돌산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왜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길게 나도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출생을 되게 좀 자조적으로 표현한 그런 시인 거지. 학도 마찬가지야. 자신의 어떤 슬프고 초량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출생기는 자신의 슬프고 초량한 탄생 그리고 어때? 학은 자신의 슬프고 초량한 현재 모습을 나타낸 거야. 그래서 자기는 학이라고 그러고 이거 한번 봐봐. 나는 학이로다. 박모는 열불 박자에다 점을 못 자지. 10개 점으로 가는 수목색 이제 그 먹으로 그린 그림 같은 그런 거리를 발량이면 슬픔도 멍이냐 목줄에 비쳐 소리도 내었구나 라고. 근데 자 여기 봐봐. 수목이 있으면 수목은 흑백으로 그린 거잖아. 이거와 반대가 뭐야? 담채화지. 수목화와 담채화 이거 두 개 섞으면 수목 담채화라고 그러잖아. 수목은 먹으로 그린 거고 담채는 채색한 건데 먹으로 그리고 채색하면 수목 담채화인 거지. 자 수목화는 화자이고 이거 고향을 상실한 나의 모습인 거라면은 담채화는 고향을 가진 이들이야. 이 두 개를 이제 여기 대비시키고 있거든. 그래서 수목 같은 머리를 갈량이나 슬픔이 먹이냐 목줄기에 벗겨 소리도 낼 수 없는 학인데 저마다 사람들은 어때? 마음속에 적은 고향을 안고 창창한 담채화 속으로 흘러가고 고향으로 가지만 나는 향수할 가나안에 목된 기로 가나안은 이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이라고 또 생각하는 지금의 이스라엘에 있는 곳이 가나안이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지고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거기 들어갔고 기존에 살던 팔레스타인들과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자, 가나안에 목된 길도 모르고 고향도 없고 꿈 푸르는 솔바람 소리나 나득한 풍량이냐 머리에 설레니 뭐야 희망적인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고는 있지만 설레기만 하고 실제로는 그 상황이 오지 않는 거지. 깃털은 남루하여 올빼미처럼 죽고 자신의 모습을 학 혹은 올빼미처럼 표현했지. 사람은 홀로 높여 슬프기만은 내 타고남이 차라리 치욕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아까 그 저기 뭐야 출생기에서도 그런 표현 나오잖아. 약간 자기에 대해서 자조적으로 어둑한 저작가 시장거리에 지학 없이 갈 곳 없이 서 있으면 우러러 밤서리가 별빛을 이고 나는 한올행이 뭐야 갈대인 것 같고 올빼미 갈대 학파 뭐야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지. 저 말은 학같이 나는 슬피 울고 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작가로 가보자. 이성복 꽃피는 시절이지. 이것도 유명한 시지. 교과서에 좀 나오는 시이긴 한데 화자는 누구야? 나지. 그리고 청자는 당신이라고 나오지만 당신은 나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아. 그래가지고 목백채 화자인 나는 가지야. 나뭇가지. 화자인 나는 가지이고 청자인 당신은 꽃인데
이 꽃은 내 말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나 다름없어서 독백해.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은 꽃이지. 꽃 피는 시절, 그러니까 꽃이 개화하는 과정을 뭐에 빗대느냐? 출산의 고통에 빗대. 그래서 꽃이 피기까지가 출산의 고통과 같이 힘겹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뭐를 떠올리고 실제로 꽃 피는 게 고통스럽겠다 나무가 신경 그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뭐를 떠올리는 거야? 정서는 깨달은 이런 거지. 그래서 생명 탄생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지.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고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은 아니다. 귀먹고 눈먼 당신은 추운 땅속을 헤매다가 가지에서 이제 양분이 이제 뿌리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꽃이 피는 과정을 표현하는 거지. 누군가에게 잔잔한 모습 뭐야? 꽃이 되는 거라고 하셨지.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봄이 되면 이제 꽃이 오는 거죠. 피는 거지. 생각지 않아도 춤꾸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당신이 올 때면 먹어봐야지 많은 흙더미가 고개를 들면서 싹이 피는 봄이라는 거지.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고 이제 꽃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독백티가 되는 거지. 나를 먹고 싶어 몸부림하지만 내게서 당신이 떠나가야 되면 내 목은 갈라지고 실핏줄 터지고 내 눈 내기 거덜난 모둥이 갈갈이 찢기고 출산의 고통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혹은 이별의 고통으로 나는 울고 싶고 오고 싶고 토하고 싶고 벌거벗고 물사발에서 느끼고 싶고 길길이 날뛰며 절편은 힘성이지 절편보다 고운 당신의 잎잎이 뱉어내 됩니다. 꽃이 피는 과정을 표현한 거야. 부서지고 무너지면 당신을 보낼 일이 안 됩니다. 즉 어때? 꽃이 피면은 피는 건데 나는 그만큼 고통스럽고 또 당신과 이별해야 되는 그게 이제 아득하다는 거죠. 굳은 살가죽에 불이 댕길 일이 막막하고 불탄 살가죽 들고 다시 태어나는 일이 꿈같습니다. 이 개화의 과정이 이제 그만큼 힘들다는 거야.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될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조만만한 손으로 버스에 내 가슴 쥐어서는 발구르는 당신 이제 꽃필 준비가 됐다고 나오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 탄생을 위해서 고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봅시다. 자, 186페이지 다시 봅니다. 자, 보자. 화자는 표면에 나오지 있나? 화자는 나이고 청자이니? 없는 거 같지? 똑같이 500개 있지? 바라보는 대상. 자, 보자. 비탈진 공터와 언덕 위에 푸르른 뿌리가 피고 그 아래 운동이 옆에 미루나무 색으로 갈라진 운동에서 푸르른 싹이 먹고 늙은 나무는 젊은 식품가 식품가보다 봄을 바라보고 이게 공경이지.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기다리는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뭐야? 경험으로 자기가 경험으로 왔다는 거지.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듯 비틀었는가라고 합니다. 돼지 먹다는 동네에서 운동하는 세월. 자, 봄은 왔는데 내가 기다리는 거는 오지 않지.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를 목을 껴안듯 비틀었다는 건 뭐야? 이거는 뭔가 이제 그 인간 세상에 이제 어려움 같은 거잖아. 껴안듯 비틀었다는 건 너무 이제 기만하고 이제 속이고 피해를 입혔다는 거야. 돼지 먹다는 동네에 더디고 나른한 세월. 즉 뭐야? 인간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경시는 긍정인데 인간 세상은 어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 대비 이걸 통해서 이거는 변화하지만 인간 세상은 이게 긍정, 이게 조금 긍정이라면 이건 변화하지 않는 부정적인 거라는 거야. 때로 우리는 웃는다.
우리의 구분 등의 푸른 싹이 돋을까 희망이 있을까 하고 묻지만 또 묻고 묻지만 비계처럼 찝히는 달짝지근한 혀. 비계처럼 찝히는 달짝지근한 혀라고 했지만 달짝지근은 여기서 뭐야? 부정적인 거지. 현실 안주를 나타내는 거야. 현실 안주. 항상 우리들의 삶은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과 같아가지고 변화가 없고 현실에 안주하기만 한다라는 거지. 흔들리며 고채며 얼핏 잠들기도 하고 그 잠에서 깨일 땐 솟아오르고 싶었다. 솟아오르고 싶었다는 건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 거지. 세차장의 고무수에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처럼 고무수 세차장에서 이제 고무수 나버리면 막 이렇게 탈 거 아니야. 그것처럼 이제 갈갈이 날뛰고 어성치며 울부짖고 뒤어트는 물부림치면서 뭐 하고 싶어? 변화하고 싶은 거지. 비판의식과 자신에 대한 성찰과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소망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시인 거지. 그런 일은 없었다. 하지만 어때?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나는 소망만 있고 돼지 목다는 동네에 더디고 나가는 세월 다시 반복하지. 풀잎바다에 엎드려 숨죽이면 가슴에 윤기 나는 석탄층 하면 뭐야 이게 압축돼가지고 이렇게 석탄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내면을 표현한 거지. 석탄층이라는 건 그래서 뭐야? 변화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 거. 그거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는 거지. 그 다음에 191페이지 당신. 이성은 뭔가 되게 상징적인 것만 있으니 그 당신도 마찬가지. 이것도 뭔 얘기하고 싶은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은데 대충 이게 상징적 의미로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거야. 자 봐봐. 일단 한번 읽어보자. 이른 아침에 차를 타고 가다 보니 아낙네들이 얼어붙은 땅을 파고 무지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네들의 등에 어린 아이들이 고개를 떨고 들어있었습니다. 아낙네들의 말하고 이렇게 처음에 또 남정네들은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논두렁에 불타고 흰 연기가 천지에 둘렀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하고 있는 아낙네들을 보고 있네. 그치? 진흙길을 따라가다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뭐한 사람이야? 무릎까지 오른 장화를 신고 당신 아직 물이 마르지 않은 뻘밭에서 진흙투성이에 연뿌리를 캐고 있습니다. 연뿌리, 연토성 어디서 배워? 진흙탕에서 피지.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는, 또 노동하고 있는 당신을 만났지. 그 주제의식은 어디 나오겠어? 3년에 나오겠지. 봐봐. 혹시 당신이 찾은 것은 연뿌리보다 질기고 뻗된 당신의 상처가 아니었습니까? 삽에 찍힌 연뿌리의 동시에 굴다른 물광 구멍을 통해 사라진 것은 도로뿐인 돌아오는 한 생애가 아니었습니까? 자 봐봐. 그건 뭐야? 봐봐. 노동하고 있는 아낙네, 노동하고 있는 당신. 그 다음에 그 당신에게 말을 걸으면서 뭐라 그래? 당신이 찾는 건 연뿌리가 아니라 사실은 당신의 이제 헛된 뭔가 이제 돌아오는 삶이 아니었으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지. 자, 그래서 목청을 다해 불러도 한타코 당신은 삽을 치고 얼어붙은 연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자, 연뿌리를 캐고 있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 거야? 자신의 상처, 이제 연뿌리가 이제 상처뿐인 당신의 삶을 상징하다면은 그 삶을 그대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상징적 의미니까 정확히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라고 사실 그렇게 썼을 수도 있어, 이 작가는. 근데 우리가 이거 교과서적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노동자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네.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이 상처뿐인 삶을 계속 이제 연명해 나가고 있네. 그 삶이 어때? 뭔가 이제 보람 없이 계속 지내온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러면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에 대한 연민. 이게 주제의식이 되는 거지. 사실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주제의식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다시 보자. 봐봐. 이른 아침 차를 타고 보니 아낙네들은 얼어붙은다. 뭐야? 힘겨운 노동자들의 삶이 되는 거지. 거기서 무지를 갈고 있었습니다. 노동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네들의 등에 업힌 아이들이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도 이제 노동 현장에 같이 있는 거지. 남정네들은 다 일하러 가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논두렁이 불이 타고 흰 연기가 천지를 둘렀다는 거거든. 이게 노동의 현장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봐. 진흙길을 따라가다가 또 당신을 만났다. 이것도 이제 노동자인 거지.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아직 물이 마르지 않는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연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찾은 것은 옆구리보다 길고 뻗은 당신의 상처, 당신의 삶이 힘겹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삽에 찍힌 옆구리의 등치에서 굵다란 물광 구멍을 통해 사라진 것은 당신의 헛된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이 삶이 헛되게 살아왔다는 거지, 노동을 하면서. 목적을 다해 불러도 당신은 한사코 어때? 그냥 계속 노동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힘겨운 삶을 살아온 노동자들에 대한 영역,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는 이성부지, 이성국에서 이성부로 넘어갔어. 누룩이야, 누룩. 자, 화자는 이제 누룩을 바라보는 이 표면에 나오니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나오나? 우리가 나오네, 우리가 나오면 좀 애매해. 성자도 때문에 화자는 일단 우리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의문문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말해 거는 거 보이긴 하지. 누룩은 뭐야? 술 만드는 재료지. 어떻게 써? 항아리에다가 곡식 넣고 물 넣고 누룩 넣으면 발효돼가지고 소리 내는 거야. 그럼 이거를 대충 걸으면 막걸리, 위에 것만 꺼내면 중국이면 소주나 청주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누룩은 술을 만드는 재료인데 이 누룩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뭔가 누룩 얘기하고 싶진 않겠지. 뭔가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룩을 얘기했겠지. 자,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아느냐? 누룩이 이제 발효되면서 물 아래 가라앉아 있다가 살짝 떠오르면서 발효가 되면서 술이 되는 거야. 저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다가 어디 한 군데 나자빠져 있다가 누룩은 이제 보통은 이제 술을 만들기 전까지는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겠지. 알맞은 바람과 그 더운 온도, 헬멧이 더운 가슴이라고 표현했지. 이거는 이제 사실은 열정인 거야. 인간적인 거, 민중의 열정이 나타나는 거야. 그 사람을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누룩은 누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민중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봐. 왜 그러면 이제 그 연대의식, 민족의 연대의식과 민족의 독재에 대한 항거하는 모습을 누룩을 통해서 나타냈다라고 보거든. 그래서 누룩은 이걸 뭐야? 민중인 거야. 오가는 발길 여기 멈춰 밤새도록 우는 울음, 뭐 억압적 현실이겠지. 울음이 들었느냐? 의문문으로 계속 던지지. 말건 어투야. 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이면 무슨 뜻이야? 민중 한 사람의 의지가 여러 사람의 같은 의지로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지. 민중에 대한 예찬인 거지. 사실 이 누룩에 대한 정서는 기본적으로 예찬이고 민중을 예찬하고 있는 시야. 엄동소란의 칼멸, 이건 뭐야?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지. 민중도 자기가 하려는 거를. 무릎팍 으깨져도 꼽히는 가슴, 희생 속에서 뭔가를 이루는 모습.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사고사가 부서지는 일을 구하느냐. 이 누룩이 결국엔 사가서 없어지면 소리 완성이 되는 거지. 누룩이 바로 돼가지고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뭐야?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 모양 교우을 만나면, 적당한 기회를 만나면 덩달아 함께 뛰는 마음, 함께 뛰는 데 연대의식이지. 민중의 어떤 몇몇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연대의식을 통해 독재에 항거하는 모습을 이제 표현한 거지.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솟는 얼굴도 되는 뭐야? 술 마시면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솟는 얼굴도 된다라는 거지. 마신 사람이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남에게 희생을 통해 즐거움을 만들어주는 민중의 연대의식에 나타낸 거지. 그래서 지금 감춰준 누룩 냄새가 이제 커진다. 이거는 민중의 어떤 저항 의지가 점점 끌어오르고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주제는 뭐야? 민중의 자기 희생과 저항 의지에 대한 예찬인 거지. 이성분은 민중에 대한 거 되게 많이 썼어. 벼 204페이지. 벼도 뭐겠어? 민중이야. 여기다가 누구 딱 빼고 그러면 딱 끝나. 똑같아. 근데 화자 표면에 나오나? 화자는 표면에 안 나오네. 화자는 표면에 안 나와. 그 다음에
의문부도 안 나오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미지 상황표사 이미지인데 어쨌거나 똑같은 표정이지. 벼가 민중이고 백성이 이런 거예요. 이거를 저항하고 자기 희생하는 벼가 벼는 서로 어우러져 산다. 연대감해가지고 민중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이제 시대연지에 암울해질수록 깊이 익어서 스스로를 아끼고 이제 겸손한 자세로 이웃들에게 절을 받는다. 연대해야 살아간다는 거지. 서로가 서로의 목을 묶고 더 튼튼해지고 연대하면 백성들은 더 강해진다는 거야. 죄도 없이 죄지어서 이건 뭐야? 억압받는 현실이지. 더 불타는 마음들, 열정이지. 독재한 거에 대한. 벼가 춤을 출 때, 벼가 이제 바람에 흔들리면 수확철이 된 거잖아.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뭐야? 자기 희생이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뭔가 시대 현실을 바꾼다는 거야. 벼는 가을 하늘에 서러운 눈을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이런 거 뭐라 의연하다고 그러지. 내면에 가득한 의연함이 있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노여움을 놓는다. 인내심도 가지고 있지. 저의 가슴 더운 줄도 안다. 그러면서도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인중. 그래서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은 사랑, 뭐야? 자기 희생적 사랑인 거야. 아까도 그 노룩에서도 사랑을 하느냐? 갑자기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뭔가 민중의 어떤 힘, 그리고 시대 현실을 극복하는 힘, 그런 걸 뭐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기 희생적인 어떤 의지를.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넉넉한 힘, 민중의 힘을 이제 표현한 거지. 독재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219페이지 봄. 자, 앞에까지의 내용을 보면 봄이 뭘 의미하는지 대충 알겠지. 뭐야? 민주주의. 자, 그러면 봐봐. 그냥 읽어보면 내용이 나와. 기다리지 않아도, 기다림마저도 이뤘을 때는 자, 계절은 그냥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거야. 이건 뭐야? 민주주의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야. 언젠가 당연히 올 것이다. 당위적으로. 어디 뻘밭 구석이나 썩은 물구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고 한눈좀 팔복사 황과 한판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이건 뭐야? 쉽게 오진 않을 거라는 거지. 민주주의가 쉽게 오진 않지만 당연히 올 거라는 거야. 다급한 사연을 듣고 달려간 바람, 이제 소식에 매게 와라 라고 이제 소식을 듣고 흔들어 깨우면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올 것이다. 민주주의는 더디게 올 거라는 거야. 더디게 하지만 마침내 올 것이다. 뭐야? 반드시 올 거라는 거지. 너를 보면 눈부셔서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불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민주주의가 오기 전에 어때? 그걸 함부로 알릴 수는 없다라는 거지. 억압적 현실을 나타내는 거야. 가까스고 쪽팔걸려 껴안아 오는 먼 데서 이기고 온 사람아 라고 하면서 언젠가는 올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는 거지. 자, 그리고 이거 또 가봅시다. 222페이지 산길에서 이게 마지막인가? 사실 이성도 시들은 다른 시들은 솔직히 그렇게 잘 썼는지 모르겠는데 요시는 좀 잘 썼어. 보면 이제 수능에서도 가끔 이제 수능 특강에서 많이 다루는 것이 이게 시대적 어떤 길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적 의미를 표현한 시거든. 이 길을 만든 사람인지 누구,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 나는 안다. 자, 우리 산에 가보면 산에 길이 나 있는 거는 사람들이 자꾸 다녀서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건 일종의 역사. 그래서 내가 다니는 이 길이 누군가 앞서간 사람들이 만들어주겠지.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한 그이들이 지금 조리대 바람을 높이며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이미 죽었지. 근데 자연으로 와가지고 나한테 알려주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이름 모를 꿀꽃들 문득 나에게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꿀꽃들이 나를 쳐다보는 듯이 내 가슴 벅차게 하는 가닥을 나는 안다. 자, 왜 이제 벅차게 하느냐? 봐봐. 그러기에 김승처럼 나는 그이들의 옛 내음이라도 받고 나는 받고 싶어. 나는 자꾸 집을 버리고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에 생명이 나지 않았느냐?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등산하고 싶은 거야. 산에 가고 싶은 건데 사실 거기 내면적인 어떤 다른 의미가 있겠지.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고 힘을 다해 비칠거리는 발걸음이고 무엇 하나 저마같이 가벼우고 사라진다는 거지. 무슨 얘기야? 아무리 모자랄것없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삶이 모여서 모르는 거야. 역사를 이루고 그 역사를 따라서 나도 그 뒤를 따라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냥 등산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시라면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는 거야? 내가 이 걸어가는 이 길도 결국엔 앞사람들이 다져놓은 역사의 한 길이고
부작용 없는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 산길을 가다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나는 안다라고 하면서 끝나고 이건 뭐야? 앞에 사람들도 그렇게 힘겹지만 하나하나 다 살아가면서 역사가 되었고 나도 어때? 그 길을 따라 가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때?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 보면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아는 것 그것이 부질없는 되풀이 그러니까 뭐야?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라고 그러죠. 부질없는 되풀이라 하더라도 그 걸음을 통해서 어때? 결국엔 역사는 조금씩 바뀌어나가고 새로운 역사가 생기는 거잖아. 그 부질없음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길을 만들고 새로운 어떤 역사를 만들고 길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고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는 알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등산하다가 힘들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의 의미라면은 이거를 내면의식을 보면 어때?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흐름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은 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추구했고 힘겹게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그 민주주의가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 내가 거기에 한 걸음을 더 못했을 때 이게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자기 어떤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고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보는 그런 식으로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